아니, 중국하고 일본이 지금 수산물 가지고 싸우는데 왜 대한민국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까요?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에 옮겨붙을 불씨의 정체를 오늘 제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거 일본이 중국 시장에서 빠지면 그 빈자리 우리가 먹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 솔직히 하시잖아요. 하죠, 당연히 하죠. 네, 겉으로만 보면 이게 완전 기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기회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가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어부줄이라는 신기루. 이건 뭐 단순하게 반사이익 계산해서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 판은 벌어졌어요. 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걸 딱 명분으로 잡아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전면 금지. 세계에서 제일 큰 수산물 시장에서 일본이 그냥 아웃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수산업계에서는 막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와, 기회다! 근데 그 기대감도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도 한번 봤잖아요. 2019년에 일본 불매운동 터졌을 때요. 아, 그때 엄청났죠. 국내에서 일본차 판매량이 석 달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나고 그 유명한 의료 브랜드는 매출이 70%가 넘게 폭락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엔 중국에서 일본이 똑같이 당하겠구나. 그 자리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심지어 수산물뿐만이 아니에요. 뭐 덩달아 이미지 나빠진 일본 화장품이나 자동차 부품 시장까지 우리가 넘볼 수 있다. 이런 장밋빛 전망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중국이 뭐 RCEP, 영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이걸 미끼로 한국한테만 관세 내려줄게 이런 당근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거의 뭐 우리 편에 서라는 신호로까지 읽히는데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뭐 이해는 됩니다. 근데 과연 이 판을 그렇게 단순하게 빈 시장 선점하기 게임으로만 봐도 될까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누가 저 빈자리를 채우느냐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왜 저 자리가 비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 이건요, 여러분, 그냥 두 나라의 뭐 위생 문제, 무역 분쟁 이런 게 아닙니다. 훨씬 더 큰 판이군요. 훨씬 크죠?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전쟁, 그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냉전의 서막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그 거대한 체스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국 목을 꽉 조이고 있고 중국은 여기에 맞서는 큰 그림이잖아요. 네, 바로 그 그림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한미일 삼각공조는 자기들 목에 들어온 칼이나 마찬가지예요. 숨통을 조이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든 이 동맹의 고리를 끊거나 약하게 만들어야 자기들이 숨 쉴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세 나라 중에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딜까요? 아무래도 일본이겠죠. 바로 일본입니다. 경제적으로 타격했을 때 가장 아파하면서도 미국한테서 살짝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고리. 중국은 지금 일본 경제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때려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요? 미국 편에 바짝 붙으면 이런 고통이 따를 거다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 그리고 동시에 한국을 향해서는 뭘까요? 너희는 저거 보고 잘 선택해라. 이런 무언의 압박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그야말로 전략적 딜레마 그 자체군요. 우리가 오랫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틀 안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으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왔잖아요. 해왔죠. 근데 이제는 양쪽에서 너 누구 편이야 하면서 줄을 그냥 확 잡아당기는 형국이니까 더 이상 모호하게 서 있을 공간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옛날 냉전은 이념으로 편이 딱 갈렸잖아요. 근데 지금 신냉전은 달라요. 경제적으로는 너무 깊게 얽혀 있는데 안보나 기술을 놓고 싸우는 훨씬 복잡한 싸움이죠. 한 몸에 머리가 두 개 달려서 서로 싸우는 격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중국이 일본을 때리는 건 사실상 우리한테 보내는 예고장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 예고장이 현실이 됐을 때의 충격, 우리가 이미 겪어봤잖아요. 사드 보복 사태,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렇죠.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 진짜 엄청난 피해를 봤죠. 롯데마트는 결국 철수했고 현대차 판매량은 반토막 나고 한알령 때문에 K컨텐츠, 관광산업은 그냥 직격탄을 맞았고요. 맞습니다. 사드 사태나 그 이전에 있었던 마늘 파동 같은 사건들이요. 우리의 구조적인 약점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어떤 약점이죠?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
이건 우리 경제의 운전대를 상당 부분 남한테 맡겨놓은 거랑 똑같아요. 아, 중국 경제가 기침만 해도 우리는 독감에 걸리는 구조인데 만약에 중국이 작정하고 우리 경제 급소를 누른다,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더 무서운 위협도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팔로가 막힌 그 어마어마한 양의 일본산 수산물, 이거 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그게 문제죠.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폭락할 텐데 덤핑으로라도 팔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리적으로 제일 가깝고 소비시장도 큰 나라, 어딜까요? 한국이네요. 한국이 가장 유력한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두 가지 큰 문제가 터집니다. 첫째는 원산지 속이는 거. 아, 국적 세탁. 네, 제3국을 거쳐서 국적 세탁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를 가능성. 이건 국민 건강하고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죠.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당연히 우리 어민들의 생존이겠군요. 그렇죠. 말도 안 되게 싼 일본산 수산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국내 시장 가격 체계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어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되는 거죠. 저가 물량 공세의 경쟁력을 잃고 파산할 수도 있는 거네요. 정말 심각한데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진짜 간과하면 안 되는 위험이 있어요. 바로 감정의 무기화입니다. 감정의 무기화요? 그게 무슨 뜻이죠? 2019년 일본 불매운동,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정말 자랑스러운 힘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기도 해요. 아니, 국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소비자들의 감정이라는 게요, 특정 국가의 기업을 시장에서 순식간에 퇴출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경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작정하고 자국민들의 반한 감정을 부추긴다, 제2의 사드 사태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감정 리스크는 데이터로 예측도 안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대응하기가 어렵겠네요. 가장 무서운 리스크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중일 갈등이 주는 그 반사이익이라는 달콤한 환상 너머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이 예측 불가능한 감정 리스크까지 정말 복합적인 위협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이야기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쫓는 게 아니라 어떤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우리 경제의 충격 흡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제는 단기적인 이익을 쫓는 기회 포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구조 설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크게 한 5가지 축으로 볼 수 있는데요. 5가지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 바로 시장의 다변화입니다. 아, 대체가 아니라 다중의 관점. 그러니까 일본이 빠져나간 중국 시장을 우리가 채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예 중국이라는 단일 시장에 대한 의존도 자체를 낮춰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자전거는 바퀴가 2개라 작은 돌멩이에도 쉽게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전차는 바퀴가 4개라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죠. 우리 경제의 바퀴를 중국 말고 아세안, 인도, 유럽, 남미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십 년째 말로만 해온 숙제인데 지금처럼 절실했던 적이 없어요.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군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전략으로 감정 리스크 관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흥미롭네요. 보이콧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숫자로 관리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특정 국가랑 외교 갈등이 터질 가능성을 변수로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거군요. 네, 갈등 터졌을 때 관광객 몇 프로 감소, 수출 몇 프로 감소, 이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의 재고나 현금 흐름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는지 계속 테스트하는 거죠. 막연한 두려움을 구체적인 숫자로 바꿔놓으면 최소한의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아, 막연히 잘 되겠지가 아니라 최악을 가정하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미리 계산해 두자. 그렇죠. 세 번째는 규범의 방패를 활용하는 겁니다. 규범의 방패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쉬운 명분이 너네 제품 안전하지 않아, 원산지 속였지, 이런 트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생, 안전, 환경 같은 국제표준, 이 규범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켜서 공각의 빌미 자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판별할 때 서류만 보는 게 아니라 DNA 분석이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같은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다층적 감시 체계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쌓아둔 객관적인 데이터는 나중에 WTO 같은 데 갔을 때 그 어떤 주장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결국 과학과 투명성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패로 삼자. 네 번째는 외교 전략이네요. 견고한 동맹, 유연한 연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자칫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과제지만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한미일 공조, 당연히 우리 안보의 기본 바탕이죠. 하지만 모든 외교 카드를 여기에만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출구를 여러 개 만들어놔야 한다. 맞습니다. 길이 하나뿐이면 그 길이 막혔을 때 고립되지만 여러 갈래 길이 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아세안, 인도, 호주, 유럽연합,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중견국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외교적인 공간을 최대한 넓혀야 합니다.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판을 짤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자. 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은 우리 내부의 힘, 바로 내수 체력을 키우는 겁니다. 핵정 국가 관광객이 싹 빠져나가면 휘청거리는 산업구조.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관광객 숫자에만 매달리는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체 관광객 수십만 명에 의존하는 것보다 소수의 관광객이라도 더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소비하게 만드는 질적 성장으로 가야죠. 그래야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내수 경제가 만들어지겠네요. 네. 이 다섯 가지 전략은 결국 하나의 단어로 모입니다.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 네. 특정 국가나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서 위험을 분산하고 어떤 외부 충격이 와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수산물 전쟁은 우리에게 떨어진 떡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이라는 유혹에 흔들릴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결국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은 얼마나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 선택의 폭을 스스로 넓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강대국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을 함께 만드는 애정객이었습니다.